늙은 도령 신현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늙어버린 도령이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인 비관론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충격받을까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살고 싶겠어요. 이 너무 극단적인 건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겠는데 또 늘어지면 제가 나쁜 놈이죠. 거짓말쟁이죠. 아니,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해봐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늙은 도령이 돼서 젊은 도령일 때는 머리가 싹 돌아가가지고 이게 됐는데, 이 늙어버린 도령이 되니까 늘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죽으면 늙어야 된다고. 늙으면 죽어야 된다군요.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지금 세계 경제 피해가 8월달 넘기면 안 돼요. 이 8월까지 넘어가가지고 이런 상태가 가면은 정말 1929년에 대공황에 못지않게, 물론 그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세계 이제 10대 버블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쭉 한 거예요. 그 네덜란드에서 있던 튤립 버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버블에 대한 그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를 쭉 다룬 책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는 이때 이제 이 사람이 킨들버그가 쓸 때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이 사람의 책의 내용이 조금 더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킨들버거가 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한 책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이, 일본, 뭐 온갖 금융위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8개월 이상이 되면은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것도 나오고, 실제 제일 큰 금융위기는 이 사람의 주장은 1870년대인가 그때 한 10년 이상한 금융위기가 있었대요. 그게 가장 인류 역사상 컸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고, 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8월을 넘기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그때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 겨울에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조금 더 변이된 형태로 독성이 더 강해지고 치사율이 높아진 상태고 전염력이 더 높아진 상태로 변이된 상태로 또 한번 대유행이 돼서 팬데믹이 되면, 그때는 세계 경제는 정말 붕괴되고 끝나버립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백신 연구하는 그쪽에서 제발 해야 되고, 이 트럼프나 아베 같은 놈들을 쫓아내서 WHO나 이런 데서 전 세계가 정말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서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거 못 막으면 정말로 우리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여기도 보면은 금융위기의 역사잖아요. 거의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거품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시아 금융위기 같은 거, 그때 우리나라는요, 그 실제적으로는 GDP의 1% 정도밖에 안 될 만큼 그 그러니까 아주 작은 위기였는데, 그게 과대 포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도 IMF도 보고 그런 건데, 과대 금융이 된 거는 원래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요. 그때도 파생 상품 많았고요. 신용으로 엄청나게 대출하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정말 부패할 때는 부패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이 그것도 금융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 이후로의 금융 사고들은 IT 거품을 빼면 다 금융입니다. 그 부동산하고 딱 두 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더 심해진 게 언제였냐면은 그 나사가 우주를 연구하고 도무지 돈만 들어가고 답이 안 나와가지고 우주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정부의 지원금이 확 줄었어요. 그다음에 소련이 망하면서 더 이상 그런 우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돈이 줄어들면서 그 나사에 있는 초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로 막 번성했던 금융으로 넘어옵니다. 그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금융공학으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막, 도무지 이 일반인들은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수학의 천재들이나 봐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페이지로 한 거의 뭐 1억 페이지인가? A4 용지로 1억 페이지인가? 1000만 페이지 이상을 써야만이 하나의 파생 상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파생 상품은 무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사의 물리학을 하고 하던 수리 통계학자들, 수리 물리학자들, 또 정보 이론을 하는 애들이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금융 상품을 만들고 금융공학을 통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전 세계가 과잉 유동성으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가 막 돈을 막 쓰고 빚을 내서 뿌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받아서 하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지금 그런 과잉 초과잉 유동성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지? 죽겠네. 아무튼 그래서 또 구멍이 뚫려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난 돈에 대해서는 좀 초연해야지. 초 유동성이 이제 위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권 대기권을 벗어나서 저 위에서 빙빙 돌면서 지들끼리 난리를 치고, 문제가 되면 밑으로 탁 그 싸질러진 똥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왕창 박살내고 다시 또 이제 대기청 바깥으로 나와 지들끼리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나 런던이나 금융가들, 그게 이제 대처나 레이건 시대부터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이런 박살이 나게 된 건데, 그래서 이 금융공학으로 막 무한대로 뻥튀기가 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그러니까 비실물 경제 간의 이 괴리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겨우 버텨나가고 있느냐? 초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위험할 때마다 대부를 해주고 최종 대부자로 버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들이 그걸로 메꿔주면서 계속 걔네들의 돈놀이하고 걔네들이 세상을 망치는 것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조업들도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윗대가리 금융공학이나 이런 IT 버블 들러서 다 모는 돈을 다 쓸어가 버리고 걔네들이 사고란 사고는 다치니까 건실한 제조업까지도 지금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무한대로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수요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 기술은 발전하고 제품은 점점 발전하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성장률도 떨어지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많이 재유행을 한다. 올 겨울에 회복되기도 전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완전한 대붕괴가 되고 세계 경제 시스템이 정말 회복하는데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20, 30대가 동학 개미 운동인가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이밍 붙여서 20, 30대가 막 투자하게 만드는 거를 제가 두렵게 보고 걱정스럽게 보는 게, 잘못하면 그건 다 날립니다. 그래서 악마는 항상 그 마지막에 투자하고 그런 애들을 잡아 삼켜는 거예요. 이 금융공학은 항상 그렇게 해서 삼켜버립니다. 그런 애들을. 돈 많고 막 넘쳐나는 애들이 뭐 하는 투자라면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 자기 돈 날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20, 30대는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큼 지금 그게 상황이 심각하냐면요, 세계은행에서 그 2017년에 그 보고한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997년에 전 세계 부가 한 120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로 하면 한 14경 정도가 됩니다. 그게 딱 20년 만에 2017년에 280조가 돼요. 그러니까 34에서 한 35경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4경에서 거의 20년 만에 2.5배의 세계의 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세계의 부가 늘어났냐 보면 안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 14조 달러가 날아갔었어요. 그러니까 1경 4천억이 날아가고, 그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한 5, 6경 이상이 날아갔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로요. 그런데도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파생 상품이나 금융으로 돈놀이를 하고 뻥튀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초저금리로 계속 돈하고 신용 대출 막 해주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 부분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의 금융거래상의 파생 상품, 그래서 그 장외 거래나 기업의 재무제표 바깥에 거기에 실리지 않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그렇게 허상의 돈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핍박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를 막지 않는 한 우리들이 부유해질 수가 없고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공학하고 IT 버블을 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잡지 않으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러면 어떻게 그 120조 달러에서 280조로 올라갔냐? 그 같은 기간에 세계의 부채가요,
2007년에 50조 달러였어요. 근데 2017년에는 어떻게 됐냐? 233조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에서의 빚이요 28경까지 늘어간 거예요. 이거는 몇 배냐? 한 4.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늘어간 부가 120조 달러에서 280조 달러까지 늘었던 부가 만약에 그래도 사실이라고 치고 인정한다고 해도 부는 4.5배 늘어났어요. 그럼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4경이 120조 달러가 14경이었을 때니까 그게 2배가 늘어났으면 얼마입니까? 28경이 허상이란 얘기예요. 물론 수학으로 정밀하게 들어가고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더 늘 수도 있어요.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GDP라는 거는 그런 지구온난화를 파괴시킨 거를 바로잡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GDP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GDP는요 허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스티글리츠나 센이 그다음에 피투시하고 이런 사람이 GDP는 틀렸다는 책을 쓰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GDP에는 그렇게 인간을 죽이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환경 파괴나 이 지구 파괴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투입된 돈도 성장률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구가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배가 뻥튀기 되면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트럼프나 아베 같은 놈들이 그다음에 전 세계가 우경화돼서 그런 놈들이 그리고 종부세 올린다고 막 난리치는 애들 이런 애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집값은 자기네가 올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집을 살 때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집값은 어떻게 오르냐?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의 집값이 막 오르는 것도요. 거기에 현대 삼성이 들어오고 교보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지 스스로 노력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집값은 자기가 노력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집값 상승은 다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까지만 자기 노력이 상당히 들어갔을 줄 몰라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올라가는 자기 능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불로소득이에요. 당연히 세금을 내서 거두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집이라는 애착이 너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전 세계에 비해서 제일 형편없는 보유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매겨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세계 경제가 바로 잡히고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하는 놈이 조중동 아직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악마인 이것들 때문에 더 이렇게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강서 지역인가 해서 장애인 시설 들어오니까 막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친 놈들 있죠. 그 놈들한테 제가 묻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때는 너네들 능력으로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반납해야죠. 걔네들의 논리가 맞대면 장애인 시설이 와서 떨어지는 걸 그러면 안에서 안다면 다른 게 들어와서 올라갔으면 그것도 반납해야죠. 자기네 돈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집값이라는 건 스스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그렇게 보유세를 때려서 그 집을 갖고 있을 능력이 없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대출을 받아서 모기지를 해서 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도 요즘은 그게 안 돼요. 파생 상품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외국도 부동산 투기가 점점 일반화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걱정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제조업에서 꾸준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막 매덕 받는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번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케이예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집값 가지고 투기해서 지들끼리 단합해서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악마 같은 짓거리입니다. 탐욕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보유세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서 떠드는 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보유세 올라가는 거하고 종부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한 50% 정도는 세금도 안 내요. 면세점 이하예요. 그 돈을 올려서 지들만 잘 살고 하는 1%의 금융 뻥튀기나 집값 뻥튀기,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애들한테 세금을 왕창 때려서 걷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이나 이런 데 주면서 집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소유자가 갖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경제가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경제민주하고 김종인 같은 경우에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6분이 넘어갔다고 저기 나오네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주책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